네,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로 추락한 데 이어서 오늘 장 초반 2130대로 떨어지면서 또 한 번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리 인상과 연일 계속되는 주식 하락에 이른바 비투족의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증시 상황과 함께 커지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00선으로 붕괴한 게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연저점을 갈아치운 상황에서 먼저 지금 증시 상황에서 바닥은 어디라고 좀 판단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2130선까지 추락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12시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증권 시장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몇 달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이제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몇 달 후에 어떻게 경기 흐름이 생길 것인가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중요한 변수들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가 과연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주식은 이런 선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뒤의 상황을 예측했을 때도 바닥 잡기는 어렵겠지만 평론가께서는 어디가 좀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바닥이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할 때는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며칠 후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가 어디로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각국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긴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긴축을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정말 단기간에 이 상황이 끝나겠구나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도 영국 정부가 긴축의 필요성 얘기하면서 긴축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감세를 통해서 사실상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국의 대응이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대변수로서 지금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조기에 이제 좀 잡는 이런 상황이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 교수 레리 서머스 교수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2007년 8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바닥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오늘 이렇게 2130대로 추락해서 출발한 요인이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주식이 또 급락을 했죠. 이 애플 주식이 급락한 이유는 아마 새로 출시된 아이폰이 그다지 그렇게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애플 주식 외에도 지금 여전히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는다는 위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영국 같으면은 IMF에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외환 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예.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대 매매가 뭔지 정확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반대 매매는 이제 주식을 미리 산 다음에 적당한 이틀 내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이제 굉장히 싼 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예, 동의 없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28일 기준으로 13.0%였는데요. 이게 27일 날 2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27일 날 넘었었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두 번의 시기 말고는 가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 매매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반대 매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니까 주가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심 때문에 매도하는 패닉셀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 현상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지금 9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숫자가 15,000개 정도였는데요. 이게 9월 초만 해도 5,0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지금 이제 B2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반대 매매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다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반대 매매를 당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는 식으로 지금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코스닥에서 이런 반대 매매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보게 되면은 신용 잔액률이 5% 이상인 종목이 전체 잔액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것인데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대 매매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대 매매에 따른 패닉셀링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좀 하락하는 영향도 있을 텐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빚을 내서 주식하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족들의 개미들 그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 경우겠죠. 첫 번째는 정말 이 주식에 어떤 중독이 돼서 정말 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분명한 기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면은 좀 오르고 내가 거기서 이익을 본 다음에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다. 이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자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일정한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 진지한 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사회문화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저점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런 개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빚을 끌어서 이제 영끌 투자자들이 이제 좀 투자를 하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증권사나 이런 데서 지금 저점이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 사서 좀 기다리면은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권해서 이제 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문제는 그냥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못 판단해서 좀 이 돈을 날리고 끝난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없는 게 이게 뭐 이 어떤 신용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수거래라든지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되고 끝나면 그것도 그냥 그만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돈을 빌려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거나 또는 심지어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주식 투자를 했거나 한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빚을 낸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리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득이 나지도 못하는데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지출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비용들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금의 경우에 임금이 앞으로 뭐 오르는 직종도 분명히 있고 오른 직종도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임금이 뭐 이러한 고물가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이제 내 임금도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임금과 관련돼서는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종합을 해보면 나는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것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중되고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빚을 내서 주식을 했을 뿐인데 그 피해는 갑절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2030 청년들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에 절반이 2030 젊은 세대인데 이 현상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개인회생 신청한 45%가 이제 2030 세대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비율은 지금 이제 상반기에 그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계속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모로 개인회생을 이제 신청해야 될 그러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적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이제 빚을 졌다는 것이고 그 빚을 진 원인의 또 상당 부분은 이러한 비투라든가 영끌이라든가 이런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전체 가계부채를 봐도 2030 세대의 이제 이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의 상당 부분이 2030 세대가 이제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030 세대의 경우에는 빚을 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등의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그 이후 세대, 그 이상의 어떤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돈을 뭐 모아놓거나 목돈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레버리지가 좀 부실한 것이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꿔서라도 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여기서 이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은 2030 세대가 앞으로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통장에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노후가 행복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 주식 투자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영끌 투자라고 하는 대상은 부동산도 아파트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인 투자나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가 계속 돼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030 세대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월급 모아가지고 한두 푼 모아가지고 통장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내 집도 가질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강하게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어떤 그러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이런 사회 문화적인 어떤 조건을 또 바꿔줘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는 어렵겠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2030들의 이러한 좀 위험을 감수한 어떤 그런 투자들은 더 성행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책이 조금 절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난번 코로나 때 주가 하락할 때도 한 1년 정도 공매도 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는데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서 공매도라는 게 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공매도 금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공매도란 것은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이제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통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매도란 걸 할 수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가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이런 카드를 만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 지금 현재 주가 하락 흐름이 좀 너무 급격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어떤 기관이나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지칭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을 때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반대 매매를 유발한 다음에 다시 네. 거기서 뭐 가격을 조정하는 이런 걸 뭐 설거지라고 뭐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하면 이 반대 매매로 인한 하락이 조금 멈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막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가 하락이 좀 대세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으면은 그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경향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계속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란 것이 이제 안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순기능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지나치게 흐르는 것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기능도 있어서 순기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주가 하락이 문제니까 금지하는 것도 아마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를 보면 공매도 금지하는 부분 하나랑 증시 안정 펀드를 이제 그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둘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상황을 봐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안 펀드, 증시 안정 펀드가 재가동이 되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은 증권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대내적인 요인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은 이상은 장기적으로 그런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개 다를 한꺼번에 써버린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우리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소진해 버리는 경향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어떤 주체를 보면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차이 때문인지 그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금리의 역전된 차이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크게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 전반적인 금융시장 위축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한 상황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래서 강달러 분위기가 이른바 언론에서 뭐 킹달러 뭐 이렇게 네.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조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연동돼서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 미 연준이 주도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긴축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당연히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이 뭔가 분명하게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특정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투자가 뭐 이렇게 좀 이제 낮아지고 있다든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든지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외국인 투자를 다시 뭐 유치하고 이런 것에 특별한 이제 수를 내기는 또 어려운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제 증환펀드의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인은 될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라고 할 경우에는 또 이게 공매도 금지했다는 것이 또 역으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비상 상황이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이 좀 뭐랄까요 한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공매도 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이게 지난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취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번에는 그런데 코로나19라든지 이런 특정한 어떤 특별한 어떤 요인은 아닌데 쉽게 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증환펀드도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지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 주식의 이제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2,000조가 넘는데 증환펀드의 규모가 이제 10조가 좀 넘는 규모로 조성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전체 시가총액의 0.5% 정도의 펀드 이 기금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당분간은 이 코스피를 떠나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러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중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대형주 위주로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매도한 1위가 삼성전자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자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외국인 비중이 컸으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규모가 커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삼성전자 자체로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좀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고도 좀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도 조금 있고 삼성전자라는 것이 그 전체 경제를 좀 대표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좋을 때 저희가 막 10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4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앞으로 좋은 호재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반도체 관련돼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요한 어떤 논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자국의 반도체를 이제 관련한 업체나 이런
쪽을 좀 밀어주려고 하고 또 다른 해외 업체의 경우라 할지라도 자국의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닌 국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예를 들면 쪼그라든다든지 이런 위험성도 좀 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만의 TSMC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와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보장이나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은 별로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당분간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주식이 앞으로 앞으로 좋을 것이냐 전망이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대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지금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1,400원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1,500원까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의 달러 강세 현상,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환율 상황은 사실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의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자면은 환율이 뭐 하락하는 국면을 우리가 크게 경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 환율이 변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은 우리 외환 보유고가 괜찮은 편이고, 네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현재 생긴 상황의 문제는 국내 경제의 문제는 별로 아니거든요. 해외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환율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뭐 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경계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에서 보도도 해드렸는데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겁니까? 예, 거기 이제 등재 관찰 대상국이 된 거는 아마 내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기관 따라 전망이 좀 다르지만은 작게는 50조 원, 저 크게는 120조 원까지 이제 그 외국 자금이 외국에서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해진 것은 지난 7월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의 이제 국고채 이자 소득과 다음에 그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면해주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세계 국제 지수 편입에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근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일부 뭐 국채에 대해서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 채권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한 10월쯤에는 안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도 기대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11월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의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이창용 총재가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좋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미 연준이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0.75%포인트 인상을 한 이후에는 그 전제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이제 미국 금리 수준하고 우리 이 기준금리 수준하고 거의 같거나 역전되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발을 맞춰서 같이 금리 인상의 폭을 좀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월에는 물가가 좀 고점을 찍고 안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인상만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확률을 따졌을 때 이전보다는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빅스텝 전망 단행하십니까? 빅스텝은 10월달 빅스텝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11월까지 가느냐의 문제인데 11월까지 우리가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마 미국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리 수준에 비해서도 1%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까지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증시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